무엇보다 뭐 누가 결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후보자가 중요한데 지금 뭐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이런 녹취 파일도 굉장히 불필요한 것들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김건희 씨가 뭐 7시간을 통화를 했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뭐가 있나 이러고는 지금 정책 얘기가 아니고 계속 녹취 파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아침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한 이런 배우자들의 의혹 그리고 뭐 윤리나 준비 안 된 이런 후보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책 토론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어서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요. 이 윤석열 후보의 그 떨어지는 추세, 이재명 후보의 올라가는 그 추세가 아직까지 변한 것이 없고 계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나란히 지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 일부에 대한 방송을 허용하면서 여야가 전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시간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먼저 두 후보의 일정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민심의 최대 분수령인 설 연휴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표심 모으기가 중요한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부터 좀 짚어보죠. 오늘부터 1박 2일로 강원도를 찾아서 민심 청취에 나서는데 이번 어떤 그 메타버스의 관전 포인트랄까요?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강원도를 바이오 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평화 경제 중심의 특구로 만들어서 평화 관광지로 만든다든지라는 지역 행보, 지역 그런 정책을 내어놓으실 건데요. 사실 이제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번 선거만큼은 마지막까지 엎치락 뒤치락 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지만 그래도 설 전에 많은 분들이 결정을 하실 것이다. 어느 후보를 찍을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조금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또 각 지역별로 맞춤형 공약을 발표를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의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부울경 지역 이틀째 맡고 있는데 이번 부울경 지역 그 방문 일정을 통해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그 윤석열 후보는 어제 그 창원을 갔다가 이제 오늘은 그 울산하고 이제 부산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PK 지역의 민심이 대선에서 굉장한 그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대선의 분수령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울산 합의로 저희가 상징되는 그 합의를 이룬 정치적인 그 영향력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지금 산업의 배치가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지금 도시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가서도 그런 맞춤형의 그런 공약들을 좀 가다듬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갈등이 봉합이 된 이후에 이제 원팀 행보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정 설 연휴 전까지 한 2주 정도 저희 지지율이 이제 하락세를 극복하고 이제 상승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해서 수사 관련 사적 발언을 빼고는 보도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한 유감을 표한 상태죠. 일단은 그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 입장이 일단은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이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동시에 또 그런 공적 인물들은 한 번 피해를 보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이익의 형량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MBC에서 뭐 이따가 또 얘기도 하겠지만은 이 보도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 제기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은 것이고요. 이제 대선을 53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조금의 균형을 잃은 좀 악의적인 보도의 행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굉장한 우려 요인인 거는 맞고요. 법원이 수사 사항에 대한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만을 이제 보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선대위 차원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방송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기준을 가지고 특정한 부분,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개인적인 표현 같은 것은 다 제외를 하고 나머지를 지금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봐도 이 김건희 씨와 기자와의 녹음은
사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또 김건희 씨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며 예. 또 이 그 방송사가 대화 취득 과정이 불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이 아주 정당한 판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통화 중 수사 관련되거나 일부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할 수 없지만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 또 윤 후보의 어떤 정치 행보에 대한 조력자 역할 등은 방송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 공개 여부도 그렇고 그 수위에 따라서 전국에 파장이 미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20대 대선이 배우자 대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측이나 뭐 그쪽 언론을 상징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배우자 검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네. 저는 배우자 검증 대상이라는 건 인정하고요. 다만 이제 후보 본인에 대한 검증과는 질적인 양적인 차이가 있다. 전 이 부분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방송의 자유도 사실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폭넓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방송법에도 보면 정치적 균형성에 대한 것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편향된 보도는 상당히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이것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겠고 또 입수 경위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MBC가 본인들이 취재를 해서 얻었고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한다 그러면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일부 언론사가 이제 그것을 사적인 그 대화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뭐 기자를 사칭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빼낸 다음에 그거를 영향력이 있는 공영 언론사에다가 그걸 토스해준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원의 보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과연 이런 사담 자체가 보도의 가치가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것이고요. 배우자의 사담이 뭐 보도가 이제 나오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이제 김건희 대표가 충분히 해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국민의힘의 또 위기관리 능력이나 이런 것도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예상하세요? 이제 아무래도 일부 그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보도가 일단 나오면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의 영향을 일단 떠나서 일단 보도 그 자체를 나이브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율에 영향이 뭐 없을 거라 그러면 저희 당에서 저렇게 항의도 안 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께서 결국은 이것이 배우자 대선이 아니라 후보의 대선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 대변인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엄청난 영향이 있겠죠. 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왜 그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방송사를 몰려가서 항의를 하고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아직 들어보진 못했지만 법원에서 이런 부분은 방송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한 그 판결문을 보면 어떤 예. 부분들이 방송되면 안 되냐를 보면 실제로 이건 공개 문서니까요. 거기 보면은 마치 이 김건희 씨 배우자가 최순실을 떠올리게 하는 비선 실세가 아닌가, 정말 권력 위의 권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분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이 권력이 투명하게 통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문을 주죠. 그리고 뭐 굉장히 갑질성의 발언이라든지 국민을 좀 무시하는 그리고 이분들의 정치적 정체성까지 좀 의심하게 하는 이런 발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을 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설사 이 방송이 된다고 해도 도대체 어떤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을까? 그 안에는 얼마나 무서운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비밀로 하고 있을까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MBC를 찾아가서 항의 방문한 점이 오히려 국민적 궁금증을 더 키웠다, 판을 더 키웠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뭐 지금 민주당 그 선대위 최지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무서운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냥 민주당의 바람과 희망적 사고를 그냥 저는 표현하셨다고 그렇게 보고요. 뭐 전략적 판단이라는 것은 사후적인 평가기 때문에 그것은 뭐 평가는 다 다를 수 있다, 다양할 네. 수 있다라고 존중을 하고요. 다만 그 부적절한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유튜버 채널이 하나가 있었고 MBC가 있고 또 오마이뉴스가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이거를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사법적 대응은 불가피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사법적 대응이라는 것은 법원이라는 사법기관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고 저희가 그걸 지금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 대응조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좀 문제고요. 다만 이런 그 언론을 통한 그 명예 회복에 대한 부분은 이게 법률적으로 나중에 손해배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 굉장히 소액에 불과하고
불구하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구제 조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요. 과거에도 김대엽 병풍 보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김대엽 씨에 대해서 그 허위에 보도가 나간 다음에 이회창 후보는 낙선이라는 피해 회복이 안 되는 손해를 입었거든요. 다만 김대엽 씨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뭐 배우자의 사담을 가지고서 자극적인 보도를 만들었다고 한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 방송 이후에도 추가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가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들어가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고요. 예. 그 이후에도 방송의 수위를 보고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은 이게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대선을 앞둔 정치적 국면이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당이 지금 이 얘기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들이 균형적인 평가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 저는- 후보와 윤석열 네. 후보가 설 연휴 전에 양자 TV 토론을 열기로 합의한 것을 놓고 정의당이 이를 이제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도 쌍특검 받으라고 했더니만 토론 담합을 벌였냐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다자 토론 성사 가능성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미 많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다자 토론을 하겠다고 하시면은 뭐 예. 3자, 4자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많은 토론을 하는 것이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정책을 소개하는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양자든 다자든 무엇이든지 환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신 부대변인은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뭐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경선에서도 양자 토론도 해보고 다자 토론도 다 섞어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예. 다자 토론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 자기 후보들이 자기 말을 좀 하기 때문에 그렇죠. 토론이 좀 산만한 부분도 있고요. 양자 토론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한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이 말을 좀 바꾸시는 분들은 아마 양자 토론은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시간이 좀 충분히 확보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거 지금 합의된 부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한 부분은 그 법정 기간 이전에 있는 어떻게 보면 보너스적인 토론입니다. 근데 이제 법정 선거 기간에서 하는 토론들은 3회 이상 보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3회에 대한 토론은 지지율에 따라서도 참가 자격이 다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제 토론의 과정을 다 거치실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에 저는 공감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의 토론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사자 협의체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예. 부분 토론에 대한 것도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고에 들어간 심상정 정의당 후보 예. 칩거 사흘 만에 이 여영국 대표를 만나서 이 너무 늦지 않겠다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소명 의식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완주 의지로 봐야 될까요? 저는 심상정 후보가 아마 완주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진보 정당의 큰 정치인으로서 또 응원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번에 정의당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낸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이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고 뭐 디지털 대전환이라든지 뭐 세계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그 노동 문제나 진보가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아젠다가 많이 변했는데 심상정 후보의 메시지가 과연 이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진보 아젠다를 변화시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네. 오히려 그 정의당에서 좀 더 젊고 참신한 분이 이번 대선을 나왔으면 더 임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심상정 후보의 완주와 그리고 굉장히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네. 신 부대변인은 이제 심상정 후보의 선거운동 일정 중단 선언하고 이제 집거하고 나서 다시 이제 발언을 한 여영국 대표 만나서 발언을 한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소신 있는 정치인을 굉장히 응원합니다. 진영의 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자세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고요. 예. 다만 지금 뭐 대한민국 대선이 좀 선대위 해체가 거의 유행처럼 민주당부터 저희 당, 그다음에 정의당까지 지금 이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건 저는 크게 보면은 쇄신의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진보 정치 영역에서 힘든 역할을 꿋꿋이 해왔습니다. 예. 이런 기득권 정당 구조가 아무래도 유리한 한국 정치 문화 안에서 정의당이 했던 역할 저는 충분히 평가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예. 여기 이제 노회찬 그 의원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래도 진보 정치의 구심점이 이제 심 후보 한 분으로 이제 좀 축소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심 후보께서 고군분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한 우리 사회의 그런 진보적 가치들을 지켜주시는 역할을 끝까지 다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좀 보면 지난주 대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 윤석열 후보는 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회복되는 모습인데 먼저 신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원인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 후보가 그 굉장한 그 급격한 하락세를 좀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원인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어떤 노선을 가지고 선택할 것이냐는 그 대전략에 관한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와 우리 이준석 대표가 한 팀을 이제 화학적으로 이루어내면서 그 부분이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메시지의 그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 용기와 그 결단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도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AI 윤석열이라든지 그 쇼츠를 통한 이제 공약을 짧게 설명해서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본부장이 그 토론식으로 하는 그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시간이 왔다고 저희는 보고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국민들의 그 피부에 와닿는 정말 그런 민생 친화적인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면서 국민들께 정말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공약으로 이제 승부 볼 때가 됐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좀 갈리는 것도 있어서 일단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강한 반등세가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은 저희 당의 지지율의 가장 큰 변수는 지금 안철수 후보일 겁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는 그 지지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나중에 차후에 뭐 단일화라든지 여러 가지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 뭐 다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최근 2, 3주간에 뭐 어떤 변화적인 혁신적인 걸 낸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지지율의 상승을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 내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상승으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양당 구조에 대해서 실패한 국민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를 대안으로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저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는 그 지지율을 저희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라는 정치 공학적인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예.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변화와 혁신과 쇄신의 모습으로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라는 지금의 이런 비전 제시라는 큰 틀에서의 국가 운영의 수권 세력으로서 적절하다라는 국민들의 평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강의 역할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의 길을 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예. 윤석열 후보의 이 다시 반등세 이렇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이 아니고요. 크게 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조금 멈췄다라고 보이고 반등한 것 큰 같지는 폭의 하락이 않습니다. 멈춘 것이다. 예.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화합을 했는데도 이 정도의 반등도 아닌 이 정도의 지지율 변화는 굉장히 미미하죠. 그만큼 국민들께서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의 이 결합이 겉으로만 그렇지 진정성 없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누가 결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후보자가 중요한데 지금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이런 녹취 파일도 굉장히 불필요한 것들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김건희 씨가 7시간을 통화를 했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뭐가 있나 이러고는 지금 정책 얘기가 아니고 계속 녹취 파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아침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한 이런 배우자들의 의혹 그리고 윤리나 준비 안 된 이런 후보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책 토론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어서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요. 이 윤석열 후보의 떨어지는 추세, 이재명 후보의 올라가는 그 추세가 아직까지 변한 것이 없고
있고 계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큰 폭 하락이 멈춘 것뿐이다. 뭐 그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반론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일주일 사이에 저렇게 5% 내지 6%가 반등하는 거를 저는 보신 적이 있는지를 일단 먼저 여쭙고 싶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아무래도 많이 조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저렇게 급속히 돌아올 거라고 바라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예측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당황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최지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런 정치 공세적인 정치의 혼탁화를 만약에 진정성 있게 반대하신다면 이제 일요일 날 방송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월요일부터 민주당 패널분들 얘기하시는 거 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걸로 주제화를 가져갈 것인지를 네. 한번 저희가 그 미래의 정책에 대해서 이런 배우자의 그런 사담에 대한 걸로 대통령 후보의 선거를 어떻게 보면 전환시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이 보도를 하든 어떤 일각에서 여론이 있든지 간에 정치하시는 우리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정책적인 면에 국민의 삶과 그런 생활을 변화시키는 데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 안철수 후보는 최근 지지율 상승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갤럽에서는 17%까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상당히 긴장이 되시죠? 저는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저력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정치 오래 하셨고요. 이분이 그 지난 대선에서는 21%까지 얻은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런 수요가 있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다만 어떤 부분을 문제 제기한 것이냐면 이분이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보여준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 뭐 반문 문재인 그런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미래의 대안을 제시했다라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아무래도 민주당에도 한번 갔다가 또 보수와도 손을 잡는 이런 갈짓자 행보를 좀 하면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분은 제3지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결국에는 단일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큰 틀 안에서 지지율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그분의 저력을 뭐 평가절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지금 올라간 그 지지율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국민의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만 전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지금 같은 행보를 더 강화하고 정책으로 말하는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거에 더 집중하면 그 속도는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이 안철수 후보의 약진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게 안철수 후보가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네. 얼마나 윤석열 후보가 못 믿어왔으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그 지지율에 간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잘못한 것을 안철수 후보가 좀 상대적으로 좀 장점을 겪고 있는데 뭐 이런 것에 우리가 뭐 1희 2비 할 게 아니고 예.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에 신경제 비전이라고 이제 앞으로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한 비전을 내놓으셨습니다. 국민 소득 5만 달러. 그리고 G5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를 포함한 종합국력 5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구체적인 비전으로 수출 1조 달러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를 하셨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대전환 시대에서 경제도 외교도 실용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요. 신부 대변인께. 어쨌든 단일화 이거 17% 되고 하면 어쨌든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캐스팅 보트로도 그렇고 상당히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는 또 안 한다고 얘기했었고 안 대표도 뭐 그런 상황이고 그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단일화를 호소하는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이제 뭐 네. 단일화 무쇠라고 표현을 많이 제가 했었고요. 단일화만 한다고 해서 이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고 네. 즉 국민들께서 어떻게 정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3일 남았거든요. 네. 지금 일주일 새에 이런 지지율의 급격한 거의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53일이면요. 엄청난 변화가 있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17% 저거 허상이 아니라 지금 실제 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움직였으며 그러면 저 표심은 결국 뭘 바라고 있느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양당에 대한 실망 내지는 최지은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도 분명히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정하고 빠르게 지금처럼 변화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면은 저는 그 지지세가 저희에게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예.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오늘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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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